영양성 식도염이 밥 먹고 누워서 생기는 병이 맞나요?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소화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위장관의 움직임에 의한 소화, 소화관의 움직임에 의한 운동성 소화, 그리고 소화효소에 의한 화학적 소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운동성 소화는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연동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연동파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쭈쭈바 운동이에요. 자꾸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력에 순응해서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입에서 씹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운동인 거죠. 그렇죠. 이걸 연동 운동이라고 하는데, 연동 운동은 내가 거꾸로 뒤집혀 있다고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물구나무 선 상태에서 음식을 먹어도 음식은 소화는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양소 식도염이 누워서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보통은 이제 누워서 생기기보다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잠에 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소화의 작용을 어느 정도 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잘 때는 음식물을 소화하지 않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잘 때는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물을 차단하고 내부에 있는 것들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자기 전에 먹는 거야, 그리고 누워있다가 잠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환경이 돼서 소화가 자연스럽게 약간 느리게 됩니다. 지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음식물이 소화, 특히 위라고 하는 저장 주머니 안에 오래 남게 되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생각하는 영양성 식도염의 가장 큰 원인은 음식물이 위에 오래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위산의 분비가 되게 과잉되게 세팅이 되어 있거나, 사람 자체가, 아니면 선천적으로 소화관의 운동성 자체가 되게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면, 후천적인 요인으로 영양성 식도염에 걸렸다면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요인은 뭐냐면 위라고 하는 이 소화 주머니, 하나의 약간의 큰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해리포터 같은 영화 보면은 그게 몇 편이더라? 해리포터와 불의 잔인 것 같아. 4편. 불의 잔에서 키치 대회를 보러 가요. 근데 론의 아빠가, 뭐 해리포터를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론의 아빠가 텐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텐트가 되게 조그매 보여서 주인공이 해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말이 돼? 하고 딱 들어가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각자 방이 다 있고 거실도 있고 모든 시설이 들어있는 마법 텐트였어요. 그래서 해리포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I love magic? 하여튼 난 매직이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위는 작아 보이지만 평소에 되게 작지만, 평소에 내 용적이 50mm밖에 안 돼요. 요거만큼도 안 된다는 얘기야, 위 안에 공간이. 근데 음식물을 넣는 순간, 지금 이게 500mm, 700mm 되는 건데 이거보다 커져요. 음식물을 넣는 순간 엄청나게 내부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팽창하는 거죠. 그렇게 팽창하는 주머니 안에 음식물이 오래 담겨 있게 만드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오래 담겨 있겠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가 어떤 문제로 안 되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자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거. 예를 들면 강도 높은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그러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아까 제가 말했던 연동파를 분비하는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하고 같이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부교감신경 안정상태, 휴식상태여야 소화가 잘 되는데, 교감신경이 발동된 일종의 스트레스 환경이라고 하면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위산이 잘 분비가 안 되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소화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거는 좀 이따가 다른 설명으로 한번 대체해 볼게요. 내시경에는 상처가 없는데 수면 중 구토로 잠을 깬다면 영양성 식도염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양성 식도염에는 이게 사람마다 민감도가 달라요.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파주에 살 때 영양성 식도염 증상을 느껴서 갔어. 근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내시경을 해보고 하는 말이 이래요. 거의 없는 수준이라 못 느낄 것 같은데, 근데 되게 불편하다고 해서 온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의사가 갸우뚱하면서 이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영상검사로 보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되게 큰 거죠. 이 사람이 느끼는 건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또 반대로 영상검사로 보기에 아내가 막 시벌겋고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은 저는 한 번도 증상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통증이나 이런 내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그런 것들이 별로 심하지 않을 때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가서 대처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되게 심한 상태인데도 전혀 그 내적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내적 감각과 외적 감각에 대한 그런 감각과 자극과 수용 기작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연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외적 감각에 치중하는 사람은 내적 감각을 잘 못 느낀다고 그래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 외부에 집중하는, 눈에 보이고 이런 거에 집중하는 사람은 내적인 감각을 잘 모르죠. 근데 뭐랄까, 내적 감각에 집중하는 사람은 외적 감각과 밸런스를 잘 맞출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시경엔 상처가 없는데 수면 중에 구토로 잠을 깬다면 영양성 식도염이 있거나 아니면 소화장애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가 영양성 식도염약을 드시는데요. 안 드시면 정말 속이 타들어가 잠도 못 자고 견딜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을 끊게 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참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영양성 식도염을 걸리게 만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영양성 식도염의 원인은 아직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카페인 때문에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커피 그냥 디카페인을 먹어도 그 커피 자체 때문에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매운 거, 어떤 사람은 뜨거운 거, 어떤 사람은 단 거, 어떤 사람은 짠 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이 먹는 거와는 상관없고 스트레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얼굴만 보면 영양성 식도염이 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님이 영양성 식도염이 있고 약을 오래 드시고 계신다면 일단 점검해 봐야 될 건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공통상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 술, 그 다음에 커피. 카페인이 아니고 커피. 그 네 가지를 먼저 보시고요. 그 네 가지를 혹시 많이 드시고 계신다면 줄이거나 안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지나친 저염식이나 무염식을 하고 계시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보면은 우리나라 50대 이후 60대 70대 어머니들, 남편분들, 아버님들도 주로 그러신데 특히 어머님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영양 상담을 해보거나 간단한 상담을 해보면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진단을 받아서 채식 위주로 합니다. 그러면 고기를 거의 안 먹어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뭐 다른 거는요 그랬더니 가끔 생선을 먹지만 생선은 요리하면 비린내 때문에 좀 싫고 그래서 가끔 계란을 가끔 먹거나 콩 이런 거 드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결과물이 나올까 해서 보면은 요새 혈당에 대한 이야기,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얘기하니까 혈당 되게 위험하고 무서운 거, 콜레스테롤 되게 위험하고 무서운 거는 알아요. 근데 얘네 둘만큼 혹은 얘네들보다 더 위험한 요인이 있다는 걸 대부분 좀 간과합니다. 그게 뭐냐면 혈압이에요. 이 혈압. 병원에 가면 어머님 혈압이 높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 혈압 때문에 은근슬쩍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혈압이 높으니 저염식을 하거나 뭐 동성식품을 좀 줄이거나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하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머니들이 난 운동을 하는데 그거로는 혈압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냐면 식이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저염식입니다. 혹은 되게 동성식품을 안 먹어요. 사실 위액을 내보내는 데는 나트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식이나트륨과 수소이온이 서로 맞교환을 하면서 수소이온이 나가고 염소가 나가서 염산이라는 걸 만들면서 위액의 가장 주 성분인 위산이 만들어집니다. 얘가 나가야만 위액에 포함된 단백질 분해 효소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야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위에서 하는 주력 역할은 그거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저염식을 시작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탄수화물 먹으면 편해, 그렇게 크게 소화 부담이 없어. 지방을 먹어도 그렇게 소화 부담은 없어. 근데 단백질을 먹으면 힘들어. 그리고 단백질을 지방과 많이 섞인 음식을 먹으면 더 힘들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고기예요. 고기를 안 먹고 채식 위주로 하다 보니까 탄수화물 섭취가 지나치게 많아져요. 이게 뭐 야채 위주로 먹으면 안 그럴 텐데 보통 야채를 너무 많이 먹어도 소화가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물, 빵, 떡, 고구마, 과일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드시다 보니까 단백질도 많이 안 먹으니까 혈당이 뛰고요.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세포에서 콜레스테롤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고혈압으로 시작된 문제가 고지혈증도 나오고 고혈당도 나오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데 컨텐츠로 보면은 뭐 소금물에 과학하면서 소금물을 되게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링게를 맞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식염 농도가 0.8% 0.9%니 이러면서 뭐 그게 안 하면 암이 늘어나고 세균에 의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도 이런 분들한테는 소금물이라는 게 되게 유용할 것 같거든요. 어떤 분이냐면 일부러 저염식이나 무염식을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소화불량이나 단백질을 특히 고기를 먹는데 소화에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면 아침에 소금물을 드셔보세요. 미지근한 물 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 한 500ml 정도에다가 소금 한 2-3g 정도를 타서 먼저 천천히 드시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조금 있다가 하는 정도의 식행동을 보여주시면 소화나 이런 부분에서 영양소 식도염이나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PPI 제제를 처음 먹었을 때는요 약효가 되게 좋다고 느껴져요. 피캡을 먹든 PPI를 먹든 속쓰림이 확 사라졌어. 그리고 증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약에 의한 거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약에 의한 거를 무시해버리고 증상이 나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특이해. 그래서 당뇨약도 먹어서 혈당이 떨어지면 당뇨약에 의해서 혈당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 자기가 증상이 나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스타틴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면 증상이 나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고.
그건 약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증상이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생활을 안 바꿔요. 줄였던 커피도 더 먹고요. 줄였던 자극적인 음식들도 더 먹고요. 자꾸 먹고 자고요. 알코올도 자꾸 먹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문제가 생긴지 복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는 주머니라고 했잖아요. 음식물이 들어오면 팽창합니다. 음식물을 오래 가둬요. 평균 2-3시간 가둬요. 운동을 통해서 고체인 음식물을 죽처럼 만들고요. 위산을 분비해서 안에 단백질을 소화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위입니다. 근데 음식물 오래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 벽이 제대로 코팅이 안 돼 있으면 위산에 의해 펩신이라고 하는 효소가 활성화가 돼서 위 벽을 자가 소화해요.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위의 내용물이 잘 내려가야 되는데 위가 팽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작용에 의해서 밑으로 처진다고. 이렇게 밑으로 처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의 운동성이 저하되고요. 마지막에 위무력증 혹은 위하수라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위무력, 위하수가 생기면 음식물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작용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음식물을 자꾸 위로 올려요. 위로 올립니다. 그런 작용을 통해서 밑에 이렇게 관략근이 잡고 있는데 이 관략근이 자꾸 이완돼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이 자꾸 위로 역류하는 거예요. 위의 입장에선 음식물이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계속 갖고 있기 불편하니까 위로 올립니다. 이것도 위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기전인데 왜냐면 위산이 너무 오랫동안 위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도 불편하니까 이걸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식도는 위처럼 구조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위산에 노출돼서 자꾸 손상을 당하는 구조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양성 식도염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속된 과식을 한다 라고 하면 위가 자꾸 팽창하고 제대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럼 팽창된 위는 중력작용을 받아서 밑으로 자꾸 처집니다. 그러면서 음식물이 위에 오래 남아있게 되는데 단순히 음식물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분비된 위액도 같이 그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 점막이 자꾸 녹게 돼요. 위산에 의해서. 물론 다행인 건 음식물에 의해서 위산이 어느 정도 중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점막을 빨리빨리 녹이진 못합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되고 반복될수록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과식입니다. 어떤 음식과 상관없이 지속된 과식을 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 과식 플러스 먹고 바로 자는 행동. 과식에 자잖아요. 그럼 자면 제가 소화작용이 느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음식이 더 오랫동안 위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먹류를 자꾸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체적으로 위 점막을 자꾸 녹이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럴 것이다 라고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식품 4가지가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 알코올, 커피예요. 반대로 위 점막을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양배추나 마 같은 음식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좀 적당히 넣어주면서 그동안 먹었던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 알코올, 커피,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4개 다 진짜 많이 먹잖아요. 뜨거운 거 되게 잘 먹고요. 매운 거 되게 잘 먹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도 고빈도로 먹고요. 커피도 전 세계 3등으로 많이 마시잖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거든요. 영성식도염 4콤보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위가 따끔따끔거리고 식도가 따끔따끔거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내가 증상이 있구나, 영성식도염이구나 라고 하고 병원을 찾아가죠. 그럼 병원에서 위내시경을 하거나 간단한 문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영성식도염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진단을 할 거고, 의사 선생님은 PPI 제나 아까 말했던 피캡 같은 약제들을 처방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 약제들을 쓰면 일시적으로 위산이 억제되니까, 위액이 억제되니까 따끔거림을 못 느낍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증상을 못 느끼니까 식생활도 그 사이에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을 안 하고 자꾸 과식하고 먹고 누워 자고 자극적인 것들 많이 먹고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음식물이 위에 들어왔는데 위산이 분비가 잘 안 돼, 약 때문에. 그러면 음식은 위에 더 오래 남아있게 되겠죠.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소화에 불편함을 느끼고 위는 자꾸 밑으로 처지게 되고 음식을 거꾸로 역류시켜야 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PPI 제제, 피캡 갖다가 위산을 억제한다고 해도 위액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섞여 있는 위액이 올라오면서 위나 밑에 소장, 대장에 비해서 되게 단순하고 얇은 식도의 점막을 계속 공격하게 됩니다. 자극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관략근 주변이나 관략근 위에 있는 식도에 지속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점막 손상, 영성 식도염이 오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에 연계되는 건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PPI 제제나 PCAP 제제를 쓰면은 이제 위산이 잘 안 나오잖아요. 위액이 잘 안 나오잖아요. 자, 위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의 구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음식물에 섞여 들어오는 세균들을 죽여주는 살균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위산의 역할입니다. 근데 위액의 분비량이 줄어들거나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살균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장에서 과잉 증식을 해요. 그런 거를 이제 증상 이름을 시보라고 합니다. Small Intestine Bacterial Overgrowth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증상이 되게 만연한 것처럼 설명하시는 몇몇 의사분들이 있습니다. 기능이 약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가설입니다. 생길 수 있다는 가설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생리학적인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명확하게 확인한 바는 없어요. 그리고 시보를 무시해도 될 법한 요인 중에 하나는 담즙산입니다. 즉 음식을 먹으면 위산과 관계없이 지방에 의해서 담즙산이 나옵니다. 물론 지방을 잘 안 먹는 사람은 담즙산이 그렇게 분비가 많이 안 되겠죠? 근데 담즙산도 산성이라서 유산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위산 플러스 담즙산의 역할에 의해서 사실 소장 상부인 12지장부터 췌장 중부까지는 보통 거의 균이 없는 상태, 많아봐야 한 100에서 1000마리 정도 수준의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근데 소장 말단인 회장 말단부터는 거의 뭐 10에 한 7승, 8승, 그리고 대장에 가면 10에 막 13승 이 정도예요. 막 그러니까 거의 한 39조 마리, 40조 마리 정도의 세균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는 많아봐야 100마리에서 1000마리야. 그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위산의 역할이 떨어지니까 담즙산 하나로 모든 균을 다 죽이지 못해서 소장 상부의 세균이 오버그로스 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 소장부터 대장까지 장내 균총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대장암을 촉진한다거나 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설이 있을 뿐입니다. 임상적으로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입증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설로 그럴 수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셔야 되지 무조건 세균이 증식해서 시보가 생겨 장내 세균이 되게 많이 늘어나 장누수 증후군에 걸릴 수 있어 라는 말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론적인 베이스가 그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성 식도염 때문에 물구나무서기 운동이나 복근 운동을 충분히 해도 되는지, 뭔가 복근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을 해도 되나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되게 교감신경 항진인 상황일 것 같긴 해. 그래서 소화기계 작용이 되게 안 되는 거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항상 저희 영상에서 제가 운동하는 조건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운동은 식후 3시간 뒤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몇몇 선수들이 2시간 지나면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 간단하게 먹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면 운동은 3시간 뒤에 하세요. 3시간 뒤에.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이건 운동 시간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얘기했듯이 밥 먹고 식후 막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운동하시는 분들, 강도 높은 운동하시는 분들, 영성 식도염 걸리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잠들기 전에는 보통은 4시간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 3시간 정도 전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3시간 전이라고 한다면 너무 기름진 것만 먹지 않으면 될 것 같고요. 4시간 전이라고 하면 사실 뭘 먹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 4시간 전에는 뭔가 먹지 말자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식도염에 걸린 다음에 일단 술을 끊었어요. 저는 원래 뜨거운 걸 잘 못 먹어요. 매운 것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아니야. 그러면 저한테 주 요인은 커피 아니면 술이란 말이에요. 술은 완전히 끊어버렸고요. 커피는 되게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아졌어요. 근데 또 이게 술 끊으면 사람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밤에 심심하니까 자꾸 야식에 손댄다? 그래서 헤비한 건 못 먹더라도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를 먹다 보니까 그런 거 먹으면 또 혈당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세월에 장사하고 관리 안 하면 장사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잘 아는 저라도 관리를 안 하면 장사 없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뜨거운 게 퍼져나가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피부 쪽은요, 온각, 냉각, 통증을 하나로 느껴요. 뜨거운 감각, 찬 감각, 그리고 통증을 이 바깥쪽 측부 라터럴 스피노탈라믹 트랙이라는 쪽을 통해서 축부 척수 경로라고 하거든요. 여길 통해서 들어와서 하나로 경로를 느끼기 때문에 그게 통증인데 뜨겁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위산이 분비되는 걸 우리 몸이 신경 반응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헬스벨트를 차고 운동하는 것도 영상 식도염에 영향이 갈까요? 왠지 벨트 찰 때마다 위쪽이 살살 아픈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벨트를 차는 위치가 배꼽 주변부에 차고 되게 세게 차잖아요. 그러면 잘 보시면 벨트를 세게 차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복압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벨트를 차는 목적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사람들이 벨트 차는 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횡격막을 내려서 횡격막 수축을 통해서 그 횡격막이 수축하면서 복부를 짓누르니까 내장기가 바깥으로 부풀면서 벨트를 약간 밀어내는 느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압이거든요. 그럼 원래는 내가 그렇게 호흡으로 밀고 바깥쪽 배를 근육을 단단하게 조여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어렸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 해보셨을 수 있지 모르겠는데 그 풍선에다가 신문지나 이런 거 덕지덕지 붙인 다음에 풍선에 바람을 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늘로 찌르면 안 터지거든? 그런 거 같은 개념을 만드는 거야. 자동차 타이어 보면 겉에는 고무인데 안에는 철사가 들어있어요. 카카스 뭐 이런 구조라고 하는데 겉에는 각각 타이어 제조사들의 기술에 의해서 무슨 고무를 만들고요. 그 안에는 이제 철심을 박아서 이렇게 타이어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근데 사실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공기예요. 그래서 공기가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형태도 유지해주면서, 하지만 사실 그 공기만으로 유지가 안 되니까 겉엔 단단한 재질과 접지 능력을 키운 고무를 다는 거잖아요. 비슷한 개념. 횡격막이 내려져야 폐 주변부 대기압이 낮아져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폐가 부풀면서 이렇게 눌리잖아. 그럼 안에 내장기가 갈 곳이 없으니까 앞뒤로 삐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는 요추가 있으니까, 요추랑 흉요근막이 있으니까 더 못 밀고 나가고 옆구리 앞쪽으로 나가는데, 그걸 벨트가 이렇게 조이고 있다 보니까 밀어내면서 외적인 힘을 더 만들어내라고 벨트를 차는 건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착각하는 게 그냥 벨트가 뭔가 견뎌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있는 힘껏 너무 세게 조여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클래식 피지크 바디빌딩 선수들이 백큐미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진공 포즈라고 그러죠. 배는 완전 홀쭉하게 만들어 놓고 늑골은 잔뜩 호흡을 위로 말아서 위를 되게 크게 만들고 허리는 되게 얇게 만드는 구조. 그 구조를 벨트 차면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호흡하면 횡격막을 못 내려요. 횡격막을 못 내리면, 잘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식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횡격막이 이렇게 통과한단 말이야. 횡격막이 이렇게 통과해요. 그러면 횡격막을 수축시키면 횡격막이 요추 2, 3번 쪽으로 이렇게 수축해요. 그러면 이게 식도예요, 식도. 그러면 이게 횡격막이란 말이야. 원래 이렇게 감싸고 있어. 다시, 이게 식도예요. 횡격막이 이렇게 있다가 횡격막이 수축하면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해줘요. 호흡은 대표적으로 위 식도 괄약근의 기능을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횡격막에 식도를 조여주는 역할을 못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식도의 압박이 잘 안 되겠지. 그러면 괄약근만으로 해야 되는데 괄약근 능력 가지고 완벽하게 역류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두 가지가 원인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밥 먹고 운동하는 시간의 차이가 너무 근접해 있다. 두 번째, 계속 벨트를 차고 약간 백큐처럼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횡격막의 식도 압박 효과가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1차 호흡이 아니고 2차 호흡을 강제로 써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부터 체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상피화생이 대수롭지 않진 않은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소화기는 우리 피부랑 똑같아요. 피부랑 똑같다는 얘기는 우리 각질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때밀면 떨어지잖아요. 얘도 계속 떨어져. 우리 피부의 표면적을 2평 정도로 보고요, 이 소화기 표면적을 거의 한 60평에서 80평 정도 봅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거든요. 농구 코트 하나 혹은 테니스 코트 하나 사이즈예요. 거기서 각질들이 다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게 떨어져 나와서 재생이 되고 빠르게 재생이 되다 보니까 뭔가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표재성 위험, 만성 위험. 근데 장상피화생은 그래도 다른 질환들에 비해서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워낙에 교체가 빠르다 보니까 걱정할 부분은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신물이 올라오는 케이스는 대표적으로 이제 위산이 분비되는 타임이 그때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자기 전에 누워갖고 딱 자려고 하는데 신물이 올라오면, 그때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피캡 제제, 그러니까 바로 먹어서 바로 위산 분비를 억제할 수 있는 제제를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때는 못 나오게 해서 어차피 그때 안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소금물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서 위산 소화액이 잘 돌게끔 만들어주는 생활을 좀 반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밤늦게 운동하고 영양 섭취를 어떻게 영양 섭취를 하니까 결국은 사실 밤늦게 운동하는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밥 먹고 자기엔 너무 배가 고프고 먹기엔 영양성식도염이 바로 올라오고 이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구조로 바꿔야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밤에 이런 조명이나 이런 걸로 밤을 되게 낮처럼 쓰니까 11시, 12시에 운동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고 지금 라이브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은 이 시간에 원래 자야 되는 거야. 거기에 아직까지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밤늦게 뭔가 되게 몸을 흥분시킨다거나 소화에 문제를 줄 만한 거, 심형적으로 이런 것들에 문제를 줄 경우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고 에너지를 쓴 다음에 안 먹으면 배고픈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근데 먹으면 영양식도염이 올라오잖아요. 저라면 그냥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 것 같아. 저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만든 시간적 여유인데 저는 되게 터무니없는 시간에 운동해요. 거의 뭐 아침 10시, 11시 이런 때나 오후 한 3, 4시, 4, 5시 이럴 때 운동해요. 그럴 때 못할 때는 간혹 가다가 뭐 한 8, 9시쯤에 할 때도 있는데 보통은 늦게 하면 먹으면 불편하진 않은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컨디션이 별로야. 확실히 저녁 먹고 늦게 먹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별로예요. 수면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저때 운동하는 건 나한테 그냥 도움이 별로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 안 해요. 그런 것들은 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면 전에 복용하는 수염증 통제는 위장약이랑 함께 섭취하는 게 좋겠죠? 잠깐, 저는 약사가 아니라서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약에 대한 질문은 약사에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유튜브에 약사분들 중에 다 건기식 얘기만 해 맨날. 뭐 이거 하나만 먹으면 뭐가 좋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아쉽습니다. 내가 먹는 약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상태에서 먹으면 위험하고 어떤 거랑 같이 먹지 말고 어떻게 먹어도 상관없고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줬으면 되는데 다 건기식 얘기만 해. 그게 돈이 안 돼서 안 하는 건지, 왜냐면 제약은 그런 방식으로 팔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뭐 법적으로 약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게 금기되어 있는지,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의료에 대한 얘기를 안 하지. 그렇죠? 법으로 금기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그냥 개인의 자유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약은 약사분한테 여쭤보세요. 약사분한테 여쭤보고, 저는 영양사라서 약은 잘 모릅니다. 약은 잘 모르는데 뭐 PPI 제제나 피캡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자주 받는 질문이라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교육장이 일산에 있는데 문 닫고 이제 이사를 가요. 서울로 가게 되는데 인테리어를 다 마치고 오픈을 하게 되면 아마 구독자 미덕? 이런 뭔가 행사를 한번 할 겁니다. 구독자와 Q&A로 미쳐보자. 약간 이런 주제로 무제한 토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 한번 하는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홍보도 할 겸 다 갖춰지고 하면은 공지를 하겠습니다. 4호선과 7호선이 있는 이수역으로 갑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교통의 가장 핵심 요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영성식도염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월 2,900원인가? 2,990원인가? 커피 드시지 마시고 가입을 하시면 한 달 동안 멤버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가입을 해서 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영상이 편집돼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온라인 멤버십 내용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주제 정해서 공지 날리도록 하겠습니다.